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이상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 모든 상황이 끝을 가리키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일 때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대한 모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네, 바로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객관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또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만 따라가 보면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어야 정상인, 아니 어쩌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연간 마이너스 80만 명.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나라에서 해마다 80만 명씩 인구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매년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지도 위에서 그냥 증발해버리는 것과 같은 속도입니다. 어떤 사회라도 이런 식의 인구 감소를 계속 감당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제 상황은 또 어떨까요? 지난 30년, 그러니까 한 세대가 꼬박 흘러가는 시간 동안 이 나라의 경제는 사실상 성장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바로 이 기나긴 정체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데 나라는 더 이상 부유해지지 않는 이상한 시간이 계속된 겁니다. 260%, 이건 이 나라가 짊어지고 있는 빚의 규모입니다. 한 해 동안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모든 돈, 그러니까 GDP의 무려 2.6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죠. 보통 개인으로 치면 연봉의 2.6배 빚을 진 셈인데 국가 단위에서 이 정도 수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부도를 경고하는 거의 마지막 사이렌 소리 같은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사회 안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젊은 세대는 너무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고 있고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 미래를 상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객관적인 지표들만 놓고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나라는 언제 파산 신청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말 그대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현실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대국입니다. 도시에 가보면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고 범죄율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죠.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84세에 달하고 지하철이 단 1분만 늦어져도 죄송하다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그런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 시스템과 서비스 품질을 자랑합니다. 망해야 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나라. 하지만 사회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도대체 왜 일본은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묘하고도 거대한 모순,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의 역설을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아주 차분하게 한 걸음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면요, 지금의 반짝이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과거, 가장 밑바닥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서구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면 적어도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불과 20년 뒤인 1965년, 일본은 기적처럼 일어나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에 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참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을 그 잿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려낸 건 바로 이웃나라에서 벌어진 또 다른 비극적인 전쟁,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냉전 체제 속에서 아시아 대륙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것이 지상 최대 과제였던 미국에게 일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군사적, 경제적 전진 기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군수물자 주문과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일본은 아주 독특한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정부와 은행, 그리고 대기업이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른바 주식회사 일본 모델이었죠. 정부가 이번엔 자동차를 수출하자, 다음은
전자제품이다 하고 방향을 딱 정하면 은행은 기업들에게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주고 기업은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세계 시장을 향해 좋은 물건을 쏟아내는 데만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을 설명하는 말은 이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싸다. 그런데 고장이 안 난다. 이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 하나를 가지고 일본은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 라디오, 워크맨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시장을 하나씩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80년대에 이르자 일본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기특한 모범생이 아니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고 소니의 워크맨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귀를 점령하면서 일본은 미국과 유럽에게 아주 거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 사회 전체는 그야말로 엄청난 자신감과 자부심, 어쩌면 오만함에 가까운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21세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일본의 시대가 될 것이다. 지는 해 미국은 이제 끝났다는 말이 신문과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죠. 끝없이 이어지는 경제적 성공이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낙관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쯤 되자 이런 말이 아주 진지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갔습니다. 일본에 있는 모든 땅을 다 팔면 그 돈으로 미국 땅 전체를 4번이나 살 수 있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천정부지로 치솟은 일본의 자산 가격을 바탕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진지한 분석이었어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도쿄 한복판에 있는 황궁 부지의 이론적인 땅값이 저 넓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부동산 가치를 합친 것보다 더 비싸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상적인 경제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이 상생세가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로 그 순간, 이 파티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 그 정점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85년 일본 때문에 생긴 막대한 무역 적자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미국이 칼을 빼어듭니다.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일본을 포함한 선진 5개국 재무장관들을 불러 모았죠. 여기서 맺어진 플라자 합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일본 엔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끌어올려서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 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방과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이 합의를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본 경제에 즉각적이고 또 파괴적이었습니다.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엔화 가치가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조치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일본 정부는 훗날 운명적인 선택이라고 불리게 될 결정을 내립니다. 수출길이 막혔으니 나라 안의 소비, 즉 내수를 살려서 위기를 돌파하자는 판단 아래 기준금리를 대폭 낮춰서 시장에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이 값싼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짓고 설비 투자를 늘려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하지만 이 판단은 일본 경제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시장에 풀린 그 막대한 돈은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곳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돈이 이미 과열될 대로 과열된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일본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기괴한 자산 거품, 즉 버블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이 니케이 주가 지수가 그 시절의 광기와 그 이후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989년 버블의 최정점에 투자했던 사람은요, 자신이 투자했던 원금을 회복하기까지 무려 3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청춘과 중년 시절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그런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거품이 마침내 터져버렸을 때 일본 정부는 또 한 번의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부실화된 은행과 기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조정을 해야 했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장의 사회적 충격이 두려워서
망해야 할 기업들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계속 연명시키는 이른바 고통을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결정이 남긴 상처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사회 전체의 믿음, 땅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던 불패 신화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믿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고 오직 은행에 쌓아두기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면 사회 구성은 모두가 동시에 지갑을 닫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사회 전체에 돈이 돌지 않게 되고 기업의 매출이 줄고 노동자의 월급이 줄고 그래서 소비를 더 줄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을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괴롭힌 디플레이션의 덫입니다. 이 기나긴 경제적 정체는 일본 사회에 아주 독특하고 슬픈 현상들에 나왔습니다. 빚과 사회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징발하듯 가족과 직장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조하치가 매년 10만 명씩 생겨났고 사회적 경쟁에서 탈진한 채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자기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는 14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경제 실패가 개인의 삶에 남긴 깊고 아픈 사회적 상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본이 겪어온 거대한 상승과 그보다 더 거대한 추락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 나면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이 훨씬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경제적 충격이 사회적 상처로까지 이어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일본 사회는 여전히 이토록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걸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빚의 성격에 숨어 있습니다. 앞서 일본의 국가 부채가 260%에 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빚의 90%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이 아니라 바로 일본 국민들과 일본의 은행, 그리고 연기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비유하자면 남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가족 안에서 서로 돈을 빌려준 셈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도 빚 이자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외부 채권자들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일본은 나라 안에서는 빚이 많은 채무국이지만 국경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채권국 중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해외에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돈과 자산이 외국에 갚아야 할 빚보다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겉보기엔 빚더미에 앉은 나라 같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로부터 막대한 이자와 배당금을 받는 거대한 자산가인 셈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을 떠올려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요타, 소니, 닌텐도, 유니클로 같은 기업들은 일본 국내 경기가 아무리 침체되어 있어도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소비자들을 상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안이 아니라 바깥, 즉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토록 비판받았던 거품 경제 시절의 유산에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회 기반 시설, 즉 인프라를 전국 곳곳에 깔아두었습니다. 신칸센 같은 고속철도망, 거미줄처럼 뻗은 고속도로, 그리고 전국의 공항과 항만들. 한창 성장할 때는 쓸데없는 과잉 투자라고 비판받았던 바로 그 시설들이 성장이 멈춘 저성장 시대에 들어서자 오히려 큰 돈을 더 들이지 않고도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아주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이쯤에서 조금만 더 천천히 그리고 깊이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이야기가 단지 바다 건너 먼 나라 일본의 과거사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 혹은 지금 우리 세대가 마주하게 될 현실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고 알려진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기까지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빠른 20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아찔한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사회가 본격적으로 늙기 전에
즉 버블 경제라는 비정상적인 시기를 거치면서 엄청난 국부와 해외 자산,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을 미리 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 정도의 사회적 자산을 충분히 쌓아두기도 전에 먼저 늙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 갇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 가보지 못한 길, 즉 성장이 멈춘 이후의 사회라는 미지의 미래를 우리 대신 먼저 살아가고 있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장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거대한 실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경제 성장이 멈추고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세상 속에서도 과연 하나의 사회는 품위를 잃지 않고 현래의 삶의 질을 유지하며 지속될 수 있을까? 일본의 현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이 어디를 향할지는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미리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서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